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4회 마지막 편 시간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태풍, 지진, 산성비, 황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단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그리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내는 자연재해는 바로 태풍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진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린다. 그래서 요거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나올 수 있을까봐 제가 정리해놨고요. 산성비는 황화산화물 혹은 질소산화물이 원인이고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건축물이 부식됩니다. 그리고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편성풍이 아니고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현상. 그리고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및 눈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막화고요. 사막화는 건조 및 반건조 지역에서 토양이 황폐해지면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도한 농경 및 목축으로 인해 토지가 황폐화되고 사헬지대 사막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랄해, 차드호. 여기서 아랄해와 차드호는 물이죠, 물. 그 물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막화입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헬지대, 아까 사헬지대 했죠. 그래서 여기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답은 B입니다. 이제 위치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고요. 석탄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생산국은 중국, 미국, 호주. 그래서 호주에 있으면 무조건 석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됐고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화석연료는 석유입니다. 여기는 서남아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되시겠죠? 지도에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현재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기 산업혁명의 원동력으로 이용된 화석연료로 중국과 미국이 주요 생산국이고 고기 스콥 상지를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석탄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옆에 산업혁명 이후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고기 스콥 상지 이거는 바로 석탄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자원으로 서남아시아 이건 바로 석유라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이다.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도 석유고요. 그리고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중에서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과 수송선이 개발되면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22년도에 처음 나왔던 거고요. 자원의 특성은 잘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자원의 민족주의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꼭 보셔야 합니다. 자원 민족주의란 자원 보유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의 특성 세 가지 가변성, 유한성, 편재성. 편재성은 자원의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특성이고요. 유한성은 이것은 이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치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석탄과 석유가 엄청 비싸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졌죠. 그래서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원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한다. 이게 바로 편제성이고요. 그리고 자민족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원민족주의입니다. 그 다음은 국제협약이고요. 국제협약은 총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파괴 방지, 사막화 방지, 생물종 보호, 국제습지 보호,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 이동 통제까지 해서 총 6가지의 협약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는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일어난 걸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협약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됐죠? 그 다음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취약한 국가를 돕고자 함. 이게 이제 바로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대. 그리고 투발루 국민들은 자국 영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고 있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몬트리올 의정서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지도를 보셔야 하는데 이제 친절하게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건조기후 옆에 있는 이 지역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사막화가 되는 거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말로 청정에너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변환하여 이용 혹은 햇빛, 물,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기억에 들어갈 검색어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브렉시트가 지금 2번이나 나왔거든요. 저희 그 보기에. 그래서 일단 브렉시트가 뭔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브렉시트는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브렉시트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기에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생태도시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그냥 보다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첨가했거든요. 그래서 생태도시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생태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 우리나라의 생태도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순천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서귀포시, 그리고 울산 태화강이 있고요. 세계에 있는 생태도시는 브라질 쿠리치바와 스웨덴 예테보리,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있어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셔도 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적어놨어요. 탄소 성적 표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부착하는 제도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배출되었느냐를 이렇게 적어두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 산업은요, 녹색 기술이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인데요. 분쟁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꼭 다 아셔야 됩니다.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시사군도, 난사군도. 일단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인지 보시면 돼요. 여기 일본, 그리고 중국.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카스피해 유전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북극해도 석유랑 천연가스 영유권 요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센카쿠와 쿠릴에서 두 지역에 대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쿠릴 열도랑 센카쿠 열도에서 공통인 아이는 바로 일본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에 표시된 분쟁 지역의 공통적 분쟁 국가는 물어보는데요. 여기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일단 지금 남중국해고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서 중국의 영토였으나 청일전쟁 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 여기가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 동남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남아와 같이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난사군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랍인과 유럽인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분쟁이 심화되었고 이스라엘과 아랍군 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곳. 이것은 지금도 시끄러운데요. 팔레스타인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쿠릴 열도가 시험 문제 나왔네요.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그 다음 종교 갈등이에요. 아까 제가 팔레스타인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카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인데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도 한번 보시고요.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종교적 갈등에 의한 분쟁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해서 여기는 카슈미르랑 북아일랜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힌두교와 이슬람교. 여기서 종교적 갈등이 매우 심하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준재로 분할 통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카슈미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들 간의 민족, 종교, 영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영토 문제도 있어요. 갑자기 생긴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아랍인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크리스트교와 불교는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필요한 단어들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슬람교, 알라신, 쿠란, 히잡, 그리고 모스크 사원, 돼지 안 먹음. 그래서 모스크, 돼지고기, 술 안 먹음, 라마단 기간의 단식. 그래서 요거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히잡, 카슈미르에 힌두교와 갈등이 있고 무함마드가 창시자 꾸란이라는 경전. 그러면 이슬람교입니다. 제가 적어둔 거 말고도 시험 문제에 나온 보기들은 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힌두교는 다신교로 힌두교 사원 겐지스강 인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소 안 먹어요. 얘네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실제 인도는 신이 3억 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신이 엄청 많고요. 소를 신성시하여서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에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씻으면 괜찮아진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러면 크리스트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믿음, 사랑, 예수의 구원, 그리고 성경. 그다음 불교는 석가모니, 윤회사상, 돌고 도는 사상, 불상, 탑, 연등, 열반과 해탈. 뭐 이게 이제 불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선거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복수 정당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시민의 폭넓은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있어서 저희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며 자유민주적 기본 원리,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선거.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이 있다, 선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정당 활동과 시민의 폭넓은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제도는 복수정당제입니다. 그 다음은 권력 분립인데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입니다. 3권 분립. 그래서 총 3가지의 권리로 분립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입법권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해요. 제정은 만들고 개정은 바꾸고. 정부는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죠. 그 다음에 법원은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법권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렇게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국가 기관이 나누어 행사한다. 이것 자체가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이유는 요거예요.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입법권 하시면 무조건 국회. 그리고 대통령 나오면 무조건 행정권. 그래서 답은 4번이요. 그 다음에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 사법권은 법관.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권력 분립입니다. 자본주의 가정은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이게 2021년 거랑 2022년 거랑 합쳐놨어요. 근데 3개가 있는 파트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계속 문제에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상업자본주의는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 18세기 산업혁명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독점자본주의는 독과점에 의한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되셨나요? 그래서 케인스가 말을 해요. 야, 시장 실패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를 하자. 그래서 정부가 조금 관여를 해라. 요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는 아니다. 작은 정부로 가자. 너무 또 국가가 많이 관여를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루스벨트 대통령 대공황 극복, 실업 구제 사업, 대규모 공공산업. 이 말의 의미는 큰 정부예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실업 구제, 정부가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정부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뉴딜 정책.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계기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응, 니은입니다. 그 다음 신자유주의는요. 하이에크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추구예요. 그 말의 의미가 요겁니다. 복지 축소, 공기업 민영화.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신경 쓰지 마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나침 개입을 비판하고 이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는 잘 봐주세요. 시장 실패 유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불안정 경제, 공공재의 부족, 외부 효과의 발생, 경제적 불평등 발생, 이 4가지가 있고요. 이 불안정 경쟁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는 단어가 독점과 과점이에요. 독과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던지 아니면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던지 그러면 자기들끼리 뭘 하냐면 단합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소비자 가격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공재의 부족은 공공재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공동의 재화나 서비스인데 이게 뭐 가로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히 뭐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건 아닌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이 여기서의 문제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는요. 이제 이게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총 2개로 나뉘는데요. 여기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 2가지예요. 그래서 1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은 2번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게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빈부격차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시장 실패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이거 독과점 문제 발생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 부족 발생.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입니다. 그러면 단합을 가볼게요. 생산량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끼리 생산량과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이것을 바로 담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죠.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땡땡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거는 피해를 준 거죠. 오염물질 배출. 그리고 양봉업자가 가수원 주변에 꿀벌을 쳐서 가수원 주인은 더 많은 과일을 수확했어요. 이건 혜택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그 다음 정의요. 정의는
마땅히 받을 만한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했을 때는 개인과 사회가 지켜야 할 올바르고 공정한 가치라고 사회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업적, 능력, 필요. 업적은 성취한 성과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분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 이게 바로 업적이에요.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분배해주고 이거를 결과의 평등 그리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나눠줄 때도 이제 소득이나 뭐 이런 거 다 계산했잖아요.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것도 있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는 그걸 뭐 이렇게 지역화폐로 받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차상위 계층은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되며 옳은 공정성, 공평성 등과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의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시험 문제에 있는 보기도 외워주세요. 그리고 정의의 실질적 기준은 타고난 신체 조건에 따라 능력과 업적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기본적 필요에 따른 분배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여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범위가 바뀌기 전에는 늘 등장하던 거였는데 2021년도에 안 나와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던 건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로 3건은 3개 다 암기해주세요. 원래 2021년 빼고는 다 나왔던 파트예요, 이 파트는. 그래서 근로 3건 첫 번째, 단결권,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체 교섭권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야, 우리 뭐 임금을 좀 올려줘, 아니면 우리 뭐 복리후생을 좀 챙겨줘, 우리 뭐 아니면 뭐 휴가비를 줘,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만약에 사용자와 그것들이 협약이 잘 체결되지 않을 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뭐냐면 파업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거는 근로자들의 엄연한 권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남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용자 입장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조금 사용자도 사용자대로, 그다음에 노동자도 노동자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또 너무 이기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바로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체 행동권입니다. 되셨죠? 이거 파업이라고 적어두시고 이해하시면 빨리 외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인데요.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사상가가 총 노직과 롤스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사상가는 맥킨타이어와 왈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눠서 외워주세요. 자유주의적 하나,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 하나. 되셨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이 제일 중요해요. 되겠죠? 그래서 개인 위주,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모든 사람, 최대한 누려라, 요거거든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조금 먼저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머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개인보다 국가나 사회가 우선한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 인간의 삶에서 개인보다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한다. 이게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 다음은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인데요. 이게 저번 2021년도에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뭔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요. 그래서 자연에게 좀 더 초점이 많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이거예요. 너무 생태계만을 원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생명체, 개인이나 뭐 인간의 어떤 일부분이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를 가볼게요. 이거는 레오폴드라고 적혀있고 레오폴드는 대지윤리고요. 대지윤리는 생태 중심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래서 생태계, 생명 공동체가 중요하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간이 만든 시설물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다. 이게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춘 도시 설계.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쨌건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나왔던 건데 그래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온라인상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이게 바로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SNS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브렉시트가 자꾸 나온다고 해서 2번 나왔었어요. 보기에. 그래서 블랙시트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 소외는요. 산업화로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이게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그 다음엔 열섬 현상인데요. 열섬 현상은 도시에서 인공 구조물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도심의 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빗물이 토양에 잘 흡수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농경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의 원인은요. 아스팔트 도로가 증가했고 콘크리트가 증가했고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녹지가 많으면 열섬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일정 녹지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고요. 한 국가나 사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이나 민족 등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저희 나라도 이제는 손쉽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리천장은 이번에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 이것이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이요. 세계 시민의식은 이제 세계화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세계의 공정과 공익을 추구하고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맞는 말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면 안 돼요, 지금. 알겠죠?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해요. 여기까지가 사회 3편이고요. 사회도 완강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하세요.